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가 진짜 대입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입시 제도가 워낙 복잡해서 이 흐름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또 어떤 전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학생, 또 학부모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2020학년도 이 수능 시험을 진단해보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전문가분들 초청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A 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교정고등학교 여운관 선생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시 컨설턴트입니다. 방준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대전 보도국 교육팀장 황정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준비한 영상물을 보시고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입김이 절로 나오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에도 수능 시험장 앞은 응원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지인들의 따뜻한 포옹과 격려에 수험생들의 긴장이 사르르 풀립니다. 교통체증으로 지각위기에 놓인 학생을 순찰차로 태워다 주는 등 지역 수험생 34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수험생을 교실로 들여보낸 가족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졸이며 사찰이나 교회 등을 찾아 실력 발휘를 염원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험 보는 날인데 엄마된 마음으로 또 기도를 드리면 좀 더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시험이 끝난 시간. 12년간 갈고 닦아온 실력을 하루 만에 쏟아낸 수험생들은 아쉬움과 후련함이 교차하고 마중 나온 한 친구도 마음을 담아 수험생을 꼭 껴안습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그게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리니까 되게 후련하고 또 제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 마음도 커요. 이번 수능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쉬웠다는 평가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이릅니다. 각 대학 또 대학 내에서의 학과에 따른 가중치 또 반영 비율에 대한 환산을 정확히 해서 좀 더 세밀하게 정시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발표됩니다. 자, 먼저 이만기 소장님, 어제 이 출제자 측에서는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해보고 좀 어려운 게 아니었느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치러진 이 수능 시험 총평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출제 본본은 이제 쉽게 출제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난해보다는 쉬웠죠. 그러나 실제로 아이들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작년보다 쉬웠지만은 변별력 있는 수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연구원 선생님, 가채점이 이제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입시 전략을 짜는데 오늘 교실 분위기 어땠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이제 학생들을 여러 명 만나봤는데 성적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상황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예전보다 수능이 쉬웠다라고 평이하게 이제 얘기를 한 반면 중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치렀다 이렇게 이제 성적대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성적대에 따라서 좀 유불리가 나눠진다.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이제 포진해 있는 중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이 소장님? 중상위권에 대한 어떤 사실 이제 문제는 이제 킬러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킬러 문제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가 이번 시험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난도의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중상위권 수험생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곤란을 겪었다. 방준성 선생님도 좀 동의하십니까? 어떤 전반적인 어떤 흐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우선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킬러 문제는 상당히 쉬워졌는데 그 3점짜리 아니면 조금 중상위 문제들이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 최상위 학생들은 성적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중상위권 학생들이 정말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중상위권 늘 그 중상위권 학생들은 시험을 본 이후에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망하는 대학은 딱 정해져 있는데 또 경쟁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황장훈 기자, 좀 이런 중상위권 학생들을 아무래도 그 입시 전략 짜는 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일단 뭐 그 다음 달 4일 이제 그 성적표가 이제 통지되지만 그 전에 이제 미리 가채점을 통해서 좀 네. 그 입시 전략을 짜놓긴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작년이 이제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네. 뭐 그런 착시 현상으로 해서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쉬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제 뭐 소장님이나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상당히 좀 까다로운 측면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중상위권 학생들 특히 올해 이제 입시 전략 짜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네. 이게 좀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영 원사님, 이제 가채점을 이제 해가지고 내가 받은 점수가 대략 이 정도다. 나는 몇 개 틀렸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 다 체감한단 말이죠. 자, 이 가채점을 갖고 입시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야 하는 걸까요? 일단 수능이 지금 끝났지만 네. 수시가 끝난 게 아닙니다. 수시 모집 자체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지금 아마 수시에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 뭐 논술고사 이런 전형이 네. 수능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대학의 전형에 이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채점 결과에 따라서 네. 그 가채점이 정시 모집에서 이제 어떤 이제 지원이 가능한지 유불리에 따라서 대학별 고사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네. 정시 모집으로 갈지 그러한 기준으로 이제 가채점을 정확하게 보다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만기 소장님, 이제 그 수험생들이 이제 가채점 결과 받고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나는 어디에 지원을 하겠다, 어떻게 입찰하겠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떤 대화를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이제 저희들에게 오는 질의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네. 내일 논술 시험을 보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제일 논술 시험을.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엄마들하고 또는 아이들이 이런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시 모집의 원서를 쓸 때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썼는지 네. 그 대학 가려고 쓴 거거든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고 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시험 보러 안 간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마음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성적이 너무 안 나오거나 네. 너무 잘 나오면 대학이 바뀌게 되니까. 올린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수시 모집에 지원하는 대학은 실제로 자기 실력보다 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웬만하면 수능 최저에 관계없이 시험 보러 가는 게 네.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에 입시 기관들이 발표하는 등급 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0% 신뢰성 있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점수가 뭐 크게 차이 나면 안 갈지 몰라도 어느 정도만 차이가 나도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준성 선생님, 이제 어제 시험을 본 수험생들 중에 재수 삼수한 그런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14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채점을 받아들이는 어떤 체감도 그것이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좀 압박감이 더 심할 것 같은데요. 자, 재수생들은 좀 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또 어떻게 입시 전략을 짜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도 오늘 그 오기 전에 네. 재수를 본 학생한테 또 전화를 했습니다. 네. 긴장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뭐 수능은 어땠는지 물어보니까 우선은 날씨에 영향을 조금 많이 끼쳤다고. 날씨요? 네. 네. 추웠기 때문에. 어제 추웠어요. 네. 네네네. 근데 뭐 1교시 국어를 보고 난 후에 좀 긴장감이 많이 풀려 이번에 수능을 그래도 조금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행이네. 네. 네, 우선은 그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시를 조금 지원을 하게 되는데 네. 우선 정시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성적표에는 수험생이 원점수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 대신에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 등 세 가지 성적이 기록이 되는데 예. 중요한 것은 백분위와 표준 점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네. 표준 점수가 동일한 학생의 경우 누적 비율은 같습니다. 네. 하지만 표준 점수가 같다고 해서 백분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별로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영역으로 지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평소님이 지금 뭐
원점수, 가채점, 100분율, 뭐 표준점수 하니까 학부모들 분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대입제도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런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수능 시험 어떤 분위기 속에 치러졌는지 좀 얘기 나누고서 구체적으로 입시 전략 한번 논의해 볼까요? 황 기자 어떻습니까? 어제 좀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수험생들이 심리적으로 당황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긴장을 하면 이제 몸이 좀 위축되고 또 추위를 많이 느끼는데 어제 이제 수능 한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방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수험생들 특히 좀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대전하고 세종이 거의 0도까지 내려갔었고요. 충남 같은 데는 이제 뭐 계룡시 같은 경우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상당히 추웠었는데요. 뭐 두터운 패딩이나 이제 무릎 담요 같은 거 챙겨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래도 이제 학부모들이 좀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후배들이 이제 응원전도 아주 그 열띠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영건 선생님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이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하는 그런 모습은 매년 이제 우리가 이제 목격하는 바인데 선생님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제자들을 격려하기도 하더라고요. 좀 수험생들한테 심리적인 어떤 위안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자신이 다녔던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일단 환경에 있어서 낫습니다. 환경. 예, 그러다 보니까 교문 앞에서 그동안 1년 동안 함께했던 담임 선생님이나 또 학년 선생님들을 보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아이들한테는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부담이 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만규 수석님은 이제 수능 시험을 뭐 수십 번 이제 그 간접 경험하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 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잡는다면 어떤 부분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난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네. 쉽게 낸다고 낸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평가원도 인지하는 반대 애들의 수준이 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안 해요. 이유는 이제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종에 치우치다 보니까 수능 체제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수능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쉽게 냈다고 하더라도 애들은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점이 이제 어저께 시험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이를테면 영어인 경우도 쉽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만점자 비율,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입시기관들 예측은 6% 내외라고 생각하는 작년에 5.3%였으니까 많이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난도 면에서도 평가원의 예측을 좀 빗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이번 시험 출제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별력도 있고 지난해보다는 좀 쉬웠고 그래서 출제는 잘 됐는데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 수능 샤프 펜슬 가지고 이제 불만들이 많아서 그런 점만 좀 주의가 됐으면 좋았을 거예요. 샤프를 이번에 새로운 거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습니까? 뭐 좀 애들한테 손이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그 불만이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준성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제 시험 중에서 뭐 샤프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가장 어제 시험에서 뭐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런 부분 꼽는다면요? 우선은 그 3등급 때 그 수능 등급 컷이 조금 작년에 비해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통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에 1등급 컷이 84점이었으면 그 올해는 한 91점 정도 맞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그 수학 같은 경우 수리 가형은 작년에 1등급이 92점이면 뭐 동일하게 92점인데 그 3등급 같은 경우 81점 그리고 올해는 77점 정도 나올 것 같고 원점수 기준으로 말씀하는 거죠? 네, 수학 나형이 확실히 어려웠다고 느껴지는 게 그 작년에는 1등급 컷이 88점이었는데 올해는 1등급 컷이 84점으로 떨어졌고 3등급 같은 경우에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작년에 3등급 원점수가 74점이었으면 올해는 한 62점 정도 맞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어제 시험 본 수험생이 54만 명 전국적으로요. 그 중에서 이제 재학생하고 재수 삼수생들, 졸업자들 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분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한 재학생들이 한 70% 정도가 되고요. 졸업생이 한 24% 정도가 되는데 어제 결시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제 결시를 누가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도 졸업생 중에 안 한 애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뭐 두고 봐야겠죠. 보통은
75대 25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영건 선생님,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 당일 시험 진행 중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뭐 결실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지원을 해놓고서 시험을 보지 않는 학생들은 대개 어떤 마음을 갖고 응시하지 않을까요? 일단 몇몇 대학에서 수능 이전에 대학에 이제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 네.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수능에 응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황 기자, 우리 저 대전, 세종, 충남에서도 긴장을 하면서 어제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 많을 텐데요. 좀 우리 지역에서 몇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전국적으로 올해 그 수능 응시 인원이 역대 최저라고 해요. 네. 이제 뭐 대전, 세종, 충남도 이제 당연히 줄었죠. 보면 이제 대전, 세종, 충남 합쳐서 그 37,000명 정도인데요. 네. 대전하고 충남은 많이 줄었습니다. 네네. 어차피 이제 저출산 영향이겠죠. 근데 이제 충남은 인구가 계속 세종은 이제 인구가 계속 늘다 보니까 네. 한 300명 정도 그 응시생이 좀 늘었고요.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좀 아까 네. 이제 결시율 얘기를 하셨지만 전국적으로는 결시율이 좀 줄었다고 해요. 네. 근데 대전, 세종, 충남은 전체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이게. 네네. 그 대전 같은 경우 이제 1교시 기준으로 9.7%, 세종이 12.75%, 네. 충남이 이제 16.8%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수시 합격자가 이제 속속 발표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 그 좀 이제 결시해도 이제 문제가 없다. 미리 이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만규 선생님,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는 졸업생들, 그러니까 재수 삼수생들이 좀 더 많이 늘었다, 작년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재학생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졸업생들의 응시는 재학생한테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재학생들은 학종이다, 교과다 해서 이제 내신에 좀 신경을 쓸 시간에 졸업생들은 수능에 몰입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수능에서는 졸업생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이제 또 숫자가 늘었단 말입니다. 네. 그 이유는 올해 고3이 교육과정 변경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올해가 재수에 말하자면 그 마지노선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올해 정시 모집의 어떤 판도는 졸업생들의 판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해지고 졸업생들이 유리한 상황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영건 선생님, 어떻습니까? 재수생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지금 이만기 소장의 말씀인데, 그러면 고3 교실에서는 약간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 입시 전략 짜는데 굉장히 좀 곤란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물론 사실 수능에서 이제 상위권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재수생들이 다소 이제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3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제 수시 모집에서 원서를 낸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일단 아직 이제 전형이 이루어지는 수능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전형이 이루어지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어제 이제 치른 수능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이제 남은 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면접고사건 아니면 논술고사건 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수시 모집이 아직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3 학생들은 최선을 다한다면 수능의 난이도 또 재수생의 어떤 영향력 이거하고 상관없이 소개의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과목별로 출제 난이도 경향을 좀 살펴볼까요? 이제 이 내용을 좀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총점으로 계산한다 이런 좀 해석을 내릴 수 있는데, 학과에 따라서 과목별 가중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목별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규 수장님, 전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언론사 많이 물어보는 것이 이번 수능 시험 결과 어떤 과목이 당락을 가를 것이냐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점으로 가는 겁니다. 총점으로요? 이제 총점으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비중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가 모두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반영 영역별, 가중치, 가산점 이걸 따지게 되면 또 양상이 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볼 때는 오늘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수학이 아무래도 문과이과 공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수학 가형, 이과생이 보는 수학 가형도 어렵게 출제가 됐고 네. 또 문과생이 보는 수학 나형은 뭐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돼서 네. 그거의 표준 점수가 높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 본 아이들이 총점수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거니까 네. 아무래도 그들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준성 선생님도 같은 입장이세요? 수학이 당락을 가르는 주요 과목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동의하십니까? 네. 네, 동의합니다. 우선은 나영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그 중상위권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높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분위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네, 그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조금 네. 더 유리하게 대학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언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난이도가 과거보다 어땠는가 좀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영어 선생님 좀 말씀 주실까요? 과목별. 전반적으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난이도가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이제 낮게 출제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흔하게 얘기할 때 국어나 영어나 수학,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 초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고난도 문제가 다소 쉽게 출제되고 네. 이제 난도가 중간인 문제에서 이제 다소 어렵게 이제 풀이 과정을 길게 있는데 이끌다 보니까 네. 아이들 전체적으로는 조금 난이도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제 전년도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와 비교할 때는 다소 이제 쉽게 출제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네. 마지막 지문인 경제 관련 지문과 그다음에 문법 파트에서 13번 문항이 다소 어렵게 아이들이 느껴졌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쉬웠지만 중상위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렵게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만기 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으로 수학 가형이나 나형이나 특히 나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수학 가형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제 초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29번, 30번 문제가 다소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중간 난이도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들이 다소 네. 계산 과정이 복잡하게 이제 출제되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체감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이제 비슷하게 출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이만기 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학력 수준 자체가 다소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느낄 때에는 다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기 수장님, 지금 이제 시험 본 학생들의 후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도 이번 출제 경향을 아마 나름대로 분석할 겁니다. 수학이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라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수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을 텐데 내년에 국어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영어 시험이 더 어렵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그 성급한 마음에 그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공부는 사실 제로섬 게임입니다. 네. 어떤 과목에 집중하고 어떤 과목은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고1, 고2 수험생들은 기본 과목에 충실해야죠. 예를 들면 뭐 예상을 하고 이번에 수학이 어떠니까 내년도 수학 이런 식의 공부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 네.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퐁당 원칙이 있습니다. 퐁당 왜냐하면 원칙이요? 한 해가 어려우면 한 해가 쉽고 한 해가 어려우면 또 한 해가 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내년도 수학 시험은 쉬울 겁니다. 내년도 국어는 다소 어려울 거고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정시 모집 확대의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변별력을 갖출 거기 때문에 그런 예상은 사실은 부질없는 겁니다. 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드리고 싶은 고언은 뭐냐면 골고루 다 잘했으면 좋겠다. 골고루 특히 잘해야 된다. 국영수, 국수영, 수국영 이 도구 교과에 집중하면서 네. 사탐과탐을 같이 공부해 줘야지 어떤 과목에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준성 선생님 뭐 지금 퐁당퐁당 얘기 나오고요.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해야 된다. 이게 학생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얘기거든요. 모든 과목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자, 황준성 선생님 고1, 고2 또는 중3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어떤 우선은 부분? 네.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네. 그 대개 보통 학생들이 중3 때 공부를 잘 해야 해요. 네. 그다음에 중3 때 공부를 잘하려면 중2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고2 때, 고3 때 공부를 잘하려면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기초가 되는 거는 제 생각엔 중학교 1학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내신 성적을 갖춰놓고 그다음에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 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입시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올해 수능을 보면 뭐 물수능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불수능도 아니었던 것 같고, 다소 쉬웠다는 그러한 말씀이 다소 나오니까, 자, 그러면은 중상위권 학생들은 입시 전략 어떻게 짜야 할까요? 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만기 수장님 말씀 주시죠. 그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사실은 문제가 쉽든 어렵든 정시 모집은 석차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석차로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는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점수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실제로 방법은 본인이 나온 점수를 가지고 가채점을 통해서 어떤 과목이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지, 내가 전체에서 석차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따져가지고 배치표 같은 걸 보고 지원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가채점인데, 가채점. 실제로 입시라고 하는 건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시 기관이나 대기업 어디가 사이트에 보면은 가채점을 입력하면 자신에게 맞는 점수대 대학을 골라주는 일종의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입력해 보는 것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대기업이든 입시기관이든 다 해줍니다. 이를테면 제가 봉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도 합격 진단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면 네가 유리한 과목이 뭐니까 어느 대학에 지원하고 너는 100분이가 유리가 넌 표준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밝혀주거든요. 그걸 보고 지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는. 네, 황정 기자, 이제 대입 일정 전략, 좀 학생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으로 이제 더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교육청에서도 어떤 진학을 좀 도와주는 그런 콘텐츠, 교육 콘텐츠가 다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일정하고 둘이 좀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이제 그 자문단을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진로 담당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가채점 결과를 이제 본인이 좀 제시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각 학교에서도 이제 도움을 주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좀 도움을 줄 테고요. 네. 그 주요 일정을 보면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 뭐 대입 일정은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번 주말부터 당장 이제 주요 대학교에서 이제 그 뭐 논술 시험이 있고요. 또 다음 달 4일에 이제 수능 성적표가 이제 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뭐 다음 달 10일까지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모두 마무리되고요. 정시는 다음 달 26일부터 31일까지 또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2일이죠. 그때부터 이제 가군 전형이 시작돼서요. 다군의 전형은 1월 30일에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4일까지 모두 끝나고요. 이후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등록 또 미등록 충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연구원 선생님 어떻습니까? 뭐 내년 2월까지 이 대입 일정이 빡빡하게 이제 채워져 있는데, 당장 다음 주 이번 주말부터 또 어떤 일정이 또 있을까요? 이번 주말부터 서울 주요 대학에서 이제 바로 논술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진행되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권 대학이나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심 또 지역 사립대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별 교사라고 할 수 있는 면접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시 지원을 지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의 성적과 상관없이 사실 수시 마무리에 지금 이제 주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채점 결과를 정확하게 이제 해보고 이제 그거에 따른
바로 대학별 교사에 지원을 할지 않을지 결정을 하고 네.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면접고사라든가 논술고사의 기출문제들이 대학교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친구들과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남은 대입 일정 중 수시 모집 일정을 마무리하는 가장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바로 역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만기 소장님, 지금 이제 주말부터 지금 논술고사 일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일 수 있는데요. 자,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논술고사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좀 조언의 말씀 드려야 하는 학부모들, 수험생들 계신데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공교육, 사교육 얘기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공교육에서 나오는 자료집들이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를테면 논술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이 과거 합격 사례집들이 대전교육청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참조를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논술고사는 혼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득이하게 개인 주도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네. 글을 써보고 첨삭시도 받는 그러니까 소위 논술고사의 준비는 첨삭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네. 그 공부가 안 되면 논술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수험생들이 뭐 산으로 들러 놀아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신 모집에 임하는 사람들은 요강 준비를 하시고 요강 공부를 하시고 대학교 가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눈 떠 있는 모든 시간은 논술 준비에 몰입하는 게 답입니다. 네. 다른 건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부리지 말고 하루에 서너 편이라도 계속 글을 써보고 문제를 풀면서 준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간이 없는 겁니다. 네, 박사님, 그 지금 논술고사 일정이 좀 빠듯하거든요. 촉박하거든요. 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을. 좀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유형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네. 우선은 논술 같은 경우에 뭐 지원자가 100%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은 한 5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수능을 잘 봤거나 혹은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이렇게 뭐 지원을 못하는, 그러니까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공부했던 거를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연구원님, 이제 가채점 오늘 오전에 이제 가채점 어떤 성적표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자, 내가 시험을 잘 봤어.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기대했던 점수가 안 나왔어요. 학생들이 마음이 우울해요. 이럴 때 학생들이 이런 가채점 점수는 기대보다 낮았지만 입시 전략을 잘 짜면 더 오히려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언을 주로 주십니까? 두 가지로 네.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첫 번째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수시에 원서를 낸 아이들, 그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이만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했거나 아니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에 지금 준비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각 학교에 배포한 전년도 면접 후기 자료집이라든가 네. 아니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각 대학교 입학처에 바로 전년도 기출 문제 또 네. 올해 바로 모의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네네. 문제와 또 지난 3월 말 4월 초에 각 대학교별로 올라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걸 보면서 그 대학의 논술의 출제 의도 또 채점 기준 이런 걸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비록 수능 성적이 낮을지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시 지원을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은 아이들, 정시만 생각하는 아이들 중에 수능 성적이 조금 낮은 아이들, 네네. 이 아이들도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합격을 하면 정시 네네. 지원 자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정시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어떤 성적대 아이들이 들어올지는 사실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까
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집 요강이라든가 기타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서 바로 나름대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시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만 교수님, 그 정시 모집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수험생들이 학부모들이 준비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입시 업계 이런 그 유머 아닌 유머가 있습니다. 수능 점수는 바꿀 수 없어도 합격 대학은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가슴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옵니다. 결국은 그 성적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반영 영역별 유리한 정도를 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반영 영역별 유리한 그러니까 점수. 자기가 본 시험 가운데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받고 그 과목이 어떤 비중인지를 따지는 것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내가 유리한가 100분인가 유리한가를 먼저 따져줘야 되고 반영 영역, 활용 방법 이런 거 무엇보다도 작년 경쟁률, 또 올해 경쟁률 예상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은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요강도 지난해와 달라지는 요강이 있거든요. 정시 모집도 뭐 그런 대학들 노릴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단은 공부를 통해서 지난해와 달라진 요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요강이 바뀐 곳이 구멍이 있고 허점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자, 연구원생님께 제가 학부모로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한테 유리한 과목 점수가 높은 과목을 택해서 거기에 합당한 학과를 택해서 지원해라 이런 말씀을 이 소장께서 주셨는데 학부모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른다 이거죠. 이 복잡한 전형을 어느 학부모가 매달리면서 다 꿰찰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당장 담임 교사나 그 진학 부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 진학 상담이 밀려 있단 말이죠. 밀려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이 교사들의 조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담임 선생님들하고 이제 지속적인 상담의 창구를 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능 성적이 가채점 결과나 아니면 사실 정시 모집을 앞두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 지원 전략을 짜기는 이른 상태입니다. 이른 사실. 전략이요? 12월 초에 지금 수능 성적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 성적표가 나오고 이제 정확한 성적 분포대가 발표가 된 이후에 지원 전략을 세워도 사실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능 성적 발표된 이후에는 사실 학교에도 수시에 합격자 애들이 있고 이제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담임 선생님과 또 교육청에 이제 진로진학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네. 지원단 선생님들을 통해서 적극적인 상담 창구를 노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가정에서는 교육부나 한국대학교육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대입 정보 포털이요? 아까 이만기 소장님도 잠깐 안내를 해주셨는데 이 대입 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전화 상담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 안과 또 학교 밖에서는 대입정보 포털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두 창구를 통해서 정시 지원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바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준성 선생님 대입 주요 일정을 보면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이란 말이죠. 네네. 약 한 달여 기간이 있는데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동안의 점수에 맞춰서 이 대학 이 학과를 지망을 한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먼 장래를 내다보고서 내 소질에 맞는 내 개성에 맞는 학과 이런 것을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기간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한 달이라는 기간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만 교수님, 그 기존에 이제 고3 때 내가 이 학과를 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학과를 바꾸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정시 모집은 비일비재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시 모집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을 반영하다 보니까 네. 전공에 맞춰 가는데 정시 모집은 그야말로 점수에 맞춰 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번도 염두에 두지 않았던 학과에 진학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참 슬픈 일이긴 한데 그래서 사실은 대학들은 정시보다는 수시를 더 좋아하는 것이고 그럼 정시는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대학이 서열화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신입생 충원이 어렵다는 거, 네. 세 번째는 재학생 이탈률이 많은데 그 문제 세 번째 문제가 가장 고민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성에 안 맞는 곳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거 답을 드리면 정시 모집 한 달 동안에 학과는 수도 없이 변한다. 네. 그런 그 슬픈 현실이니까 그건 알고 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비율을 더 높인다 이런 얘기가 교육계 밖에서부터 정치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시 모집 비율이 20%를 약간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50%까지 넘기자는 그러한 관련 법안도 제출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중학생들, 고1, 2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그 파급력이 클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이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이 말씀 먼저 주실까요? 제가 네네, 방생님. 저는 찬성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시는 결국에 학종인데 학종은 내신 성적, 세특, 비교과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수시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보면 고교 3년 학생부를 어떻게든 풍성하게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보통 대학교 입학사정관 한 명이 보통은 500명, 많게는 500명 이상을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데 네. 학생이 3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거를 단 10분 내외로 뭐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종도 공정성 논란이 있는 게 그 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등급을 매겨 평가를 하는 게 밝혀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명문고를 나온 학생은 더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있기 때문에 정시의 비중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연구원님 이제 당장 교육부에서는 이번 이제 수능 일정 마치면 내년부터 수시 전형 모집 인원을 좀 높이는 그러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지역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정시 모집 비율이 높아지면 정시 인원이 많아지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방준선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일부 뭐 사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인정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소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점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져온 부정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도외시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장 고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측면이 가장 많습니다. 네네. 과거에 이제 교실 수업 현장이 교사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학교의 현장은 교실 수업 현장이 학생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그 학생 중심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 중심이라고 하는 수업 속에서 최근 미래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의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갖고 온 긍정적인 효과가 공교육 정상화라든가 학교의 교육 방향의 변화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제 비중이라든가 수시 정시 비중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관점, 특히 미래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홍정환 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그 대입 제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이제 자꾸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부터 정시 모집 비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심정적으로는 뭐 정시 비율을 좀 늘리자 여기에 동의하고요. 또 방준성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게 좀 그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수시는 불공정하고 소위 엄마 찬스라고 하는 네. 부모의 이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 정시는 그거에 비해서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시 같은 경우도 사실 출발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뭐 누구는 이제 뭐 학교 수업만 듣고 거기에다 EBS 인터넷 강의만 좀 들을 수도 있는 거고, 누구는 사실 학교 수업 끝나고서 뭐 한 과목에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넘는 그런 쪽집게 과외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이제 뭐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실 교육부도 수시에 좀 공정성을 확보하면서 정시 비율은 계속 유지하자 이런 기조였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게 좀 급진전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교육의 좀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좀 신중하게 들어가지고 신중하게 아주 그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유만기 소장님, 짤막하게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짤막하게 좀 전해주죠. 토론 시간이 거의 다 되고 정책 얘기는 뭐 드릴 건 없고요. 네. 사실 이제 정신모집 연구원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놀지 말고 공부하시라. 지금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 공부하는 내용이 대학 입학 요강을 공부할수록 수능 점수는 못 바꿔도 대학은 바꾼다. 네. 이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학 입시를 위해서 뒷바라지해온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 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